GDP 6.5% 성장. IMF가 인정한 포스트 차이나. 숫자만 보면 베트남은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죠. 근데 지금 현지에선 공장들이 하나둘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컨테이너를 꾸리며 철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형제의 나라라던 그 말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한 줄로 요약하면 신뢰 붕괴입니다. 약속했던 세금 혜택이 하루아침에 뒤집히고 당연하다고 믿었던 전기 공급마저 끊기면서 기업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국가 리스크의 교과서죠. 하노이 시내 카페에 앉아있으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20대 청년들 손에는 최신 아이폰이 들려있고 맥북 프로를 펼쳐놓고 일하는 모습도 흔하거든요. 스타벅스에서 7달러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 문턱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은 꾸준히 올랐고 소비 수준도 눈에 띄게 높아졌죠.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착각이 시작됩니다. 개인이 아이폰을 산다고 해서 그 나라가 아이폰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비 능력과 생산 역량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역사적 자부심이 경제 분야로 잘못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몽골 제국을 막아냈고 프랑스 식민 지배를 끝냈고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죠. 대단한 역사입니다. 근데 이 자부심이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나옵니다. 전쟁도 이기기는 민족인데 경제? 5년이면 한국 따라잡는다는 식의 말들이 진지하게 오가거든요. 심지어 삼성이 나가면 어때? 테슬라랑 애플이 줄 서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넘칩니다. 냉정하게 보면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이긴 것과 반도체 공정을 24시간 돌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싸움입니다. 전쟁은 의지와 끈기로 버틸 수 있지만 첨단 제조업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삼성이 오히려 베트남 덕을 봤다. 우리가 없었으면 삼성이 어디서 돈을 벌었겠냐는 주객전도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 분위기가 지금 베트남 경제 위기의 씨앗이 됐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엔진룸을 한번 열어볼까요? 겉으로 보면 수출 강국처럼 보이지만 그 엔진을 누가 돌리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거든요. 베트남 전체 수출의 72%가 자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 기업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베트남이라는 차는 멋지게 달리고 있는데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외국인인 셈이죠. 자기 차인데 자기가 운전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7.5%에서 많게는 2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한 나라의 수출 5분의 1을 단 하나의 외국 기업이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런 구조는 찾기 힘듭니다. 완전히 기형적인 삼성 의존형 경제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삼성 갤럭시 신제품이 잘 팔리면 베트남 GDP가 올라가고 판매가 부진하면 국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한 기업의 마케팅 성과에 나라 경제가 출렁이는 구조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아놓고 그 바구니를 남한테 맡긴 격이죠. 바구니 주인이 나 이제 다른 데로 갈게요 라고 하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베트남 경제의 화려한 성장 뒤에 숨겨진 민낯이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굴러가는 엔진이 없다는 것. 그게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삼성 스마트폰 하나를 뜯어보면 진실이 보입니다. 반도체는 한국산, 디스플레이도 한국산, 배터리 역시 한국이나 일본에서 옵니다. 카메라 모듈은 대만 기업이 만들고요. 그럼 베트남 기업은 뭘 하느냐? 포장 박스 만들고 설명서 인쇄하고 단순한 플라스틱 부품 찍어내는 정도입니다. 스마트폰의 심장과 뇌는 전부 외국에서 오고 베트남은 껍데기만 담당하는 거죠. 여기서 베트남 측에 불만이 나옵니다. 삼성이 기술 이전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기술을 줘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거든요. 반도체 공정 하나를 익히려면 석사급 엔지니어가 수백 명 필요한데 베트남의 이공계 교육 시스템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문을 열어줘도 들어갈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찍힌 제품들, 그게 진짜 베트남의 기술력인가 하면 전혀 아닙니다. 외국 자본이 설계하고 외국 기술로 핵심 부품을 만들고 베트남은 그냥 조립할 장소를 빌려준 것뿐이에요. 이런 구조에서 삼성이 우리 인도로 갈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 수출국이라는 타이틀도 반도체 허브의 꿈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최악의 경우 베트남 경제는 1990년대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농업과 저부가 가치 제조업 중심의 그 시절로요. 화려한 간판 뒤에 자체 기술력이 없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지금 베트남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간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싼 인건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일부만 맞는 얘기입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단순한 하청 공장이 아니라 제2의 심장으로 키우려 했거든요. 중국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생산과 연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략 거점으로 삼으려던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노이 RD 센터입니다. 2억 2천만 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을 쏟아부어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센터를 세웠어요. 단순히 부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현지에서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베트남 청년들을 엔지니어로 키워서 글로벌 인재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품고 있었습니다. 투자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성, 타이응웬성 같은 곳을 아시나요? 원래는 논밭뿐이던 조용한 시골이었는데 삼성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천 대의 통근 버스가 매일 새벽부터 오가고 수만 명이 출퇴근하는 거대한 산업도시가 된 거예요. 지역 경제 자체가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현지 협력사 육성에도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베트남 중소기업들한테 품질 관리하는 법, 공정 개선하는 법, 글로벌 인증 따는 방법까지 손잡고 가르쳐줬거든요. 그냥 부품 납품받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같이 성장하자는 진심이었죠. 삼성과 베트남은 그렇게 GDP의 20%를 함께 책임지는 경제 동맹 같은 관계가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신뢰가 무너진 첫 번째 순간을 짚어볼게요. 삼성이 처음 베트남에 들어갈 때 가장 큰 당근이 뭐였을까요? 바로 세금 혜택이었습니다. 여기 오시면 법인세 확 깎아드릴게요 라는 파격적인 약속이 있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믿고 수십조 원을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2024년 상황이 바뀝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국제 규정이 도입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는 내야 한다는 룰이죠. 여기까진 국제적인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베트남 정부의 태도였어요. 한국 정부와 삼성이 요청했습니다.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달라고요. 베트남 정부는 뭐라고 했냐면 알겠다, 현금 지원 같은 걸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켜졌을까요? 전혀요. 약속은 공수표가 됐고 삼성전자는 약 4,300억 원의 추가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제 룰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투자자한테 한 약속을 얼마나 쉽게 뒤집느냐, 그게 그 나라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업 부담을 줄여주려고 온갖 보완책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은요? 그냥 세금 더 거둘 수 있네, 좋다, 이 마인드였던 거죠.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신뢰 붕괴의 시작점이었어요. 두 번째 신뢰 붕괴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전기 문제예요. 반도체 공장이나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나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초정밀 시스템입니다. 단 1분만 전기가 끊겨도 수백억 원이 날아가요. 진행 중이던 공정이 전부 망가지고 불량품이 쏟아지고 장비도 손상되거든요. 2023년 여름 베트남에 폭염이 덮쳤습니다. 그런데 전력 당국이 뭘 했는지 아세요? 사전 통보도 없이 산업단지 전기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공장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죠. 갑자기 기계가 멈추고 생산 라인이 올스톱되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기업들이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어요. 사실 이건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베트남의 전력 수요는 매년 10% 이상씩 폭증하고 있었거든요. 공장은 계속 늘어나는데 발전소는 안 짓고 송전망은 낡은 그대로였어요. 언젠간 터질 폭탄이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댄 겁니다. 더 황당한 건 2026년 지금도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업들한테 전기 아껴 쓰세요, 공장 가동 좀 줄여주세요 라는 요청이 내려옵니다. 입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반도체 허브가 되겠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기본인 전기 공급도 못하는 거예요. 첨단 산업 유치하겠다면서 인프라는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기업들이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신뢰 붕괴였습니다. 세 번째 타격은 관세였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거든요. 베트남에서 만든 스마트폰, 전자제품들이 미국에 들어갈 때 비용이 확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였죠. 이럴 때 정부가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외교전에 나서야죠. 미국과 협상하고 우리 기업 보호하겠다고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트남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하지도 않고 기업들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냥 손 놓고 방관한 겁니다. 국가 경제의 20%를 책임지는 기업이 위기에 처했는데 너희가 알아서 해 라는 태도였던 거죠. 여기서 삼성은 결심을 합니다. 세금 약속도 안 지키고 전기도 맘대로 끊고 관세 위기에도 나 몰라라 하는 나라에 더 이상 올인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인도 이전 전략입니다. 연간 1억대 넘게 찍어내던 스마트폰 생산 물량을 베트남에서 인도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설비 이동하고 인력 재배치하고 물류망 새로 짜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공급망은 거대한 항공모함 같아서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뒤늦게 대화하자고 손 내밀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장 설비는 컨테이너에 실렸고 핵심 인력은 인도행 비행기를 탔어요. 신뢰는 쌓는데 10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건 하루면 충분합니다. 특히 수조 원이 오가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위기 상황, 보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지?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하지? 인프라를 빨리 정비해야겠다는 반성이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베트남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아세요? 한국 기업들은 어차피 환경이나 파괴하고 노동력만 착취했다. 잘 가라, 안 아쉽다는 댓글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삼성 나가면 테슬라 오고 애플 온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퍼져 있어요. GDP의 20%를 책임지던 파트너를 이렇게 쉽게 보내도 되는 건가요? 더 심각한 건 반한 감정입니다. 한국인들을 향해서 서구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 베트남을 무시한다는 왜곡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수십 년간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고 기술 이전하려 노력한 파트너한테 돌아온 게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베트남 정부가 약속을 어긴 건데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론이 왜 위험하냐면요. 글로벌 기업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 나라에 투자했다가 뭔가 잘못되면 우리도 저런 취급 받겠구나.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될 수 있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겁니다. 테슬라가 올까요? 애플이 줄을 설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베트남은 위험하다는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자존심 지키려다 투자자들 다 쫓아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부에서도 폭탄이 터졌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와중에 베트남 경제의 또 다른 기둥이었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호치민 하노이 번화가를 걸어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화려하던 상가들의 불이 꺼지고 한창 올라가던 건설 현장에 크레인이 멈춰섰어요. 분양 광고판은 색이 발해가고 있고요. 근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베트남 GDP의 3%에 해당하는 27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은행, 채권, 부동산이 복잡하게 얽힌 사기였는데 이게 드러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돈 맡겨도 되는 거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2025년 베트남 자금 시장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자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멀쩡한 회사들도 현금이 막혀서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했고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직원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으니까 또 기업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베트남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신흥국이었습니다. 포스트 차이나, 넥스트 타이거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근데 지금은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베트남 앞에서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도 되나?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냐? 라면서요. 뜨거웠던 투자처가 깊이 국가로 전락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를 발목 잡는 숨은 원인, 바로 관료주의의 마비예요. 베트남 정부가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벌였거든요. 부정부패 척결 자체는 분명 좋은 일이죠. 근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공무원들이 아예 일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결제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냥 서류에 도장을 안 찍는 겁니다. 인허가 서류가 책상 위에 쌓여만 가고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공공 인프라 사업이 멈추고 기업 투자 승인이 안 나고 모든 게 올스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패한 정부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식물 정부가 경제에는 더 치명적이었던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 법과 계약보다 당 권력자의 한마디가 더 센 나라예요. 아무리 계약서에 도장 찍고 서명해도 위에서 이거 안 돼 라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떤 룰이 갑자기 바뀔지 모르는 나라에 누가 수십 년짜리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 글로벌 기업들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계약서보다 정치 신호가 더 센 나라는 믿을 수 없다. 이게 지금 베트남이 직면한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경제 지표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신뢰와 예측 가능성인데 베트남은 그 둘 다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형제의 나라라는 감상적인 수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냉정하게 리스크와 수익을 계산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해요. 베트남에 몰빵했던 생산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로 분산시키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도 끝내야 해요. 전력, 세제, 법치가 개선되는 걸 숫자로 확인한 다음에 협력하는 조건부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위기는 결국 신뢰를 가볍게 여긴 대가입니다. 앞으로 베트남이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만심 속에 실패한 신흥국 사례로 남을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